헬로우 차이나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양회, 전인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기다렸었던 정치 경제 이벤트에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좀 뜨겁게 화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업종별로 보면 최근에 저희가 후광통 실시 이후로 중국 시장을 한 3달 정도를 접근을 해봤는데 그 사이에서도 시장 컨셉이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느껴지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이제 큰 그림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도 양회나 양회에서도 좀 비롯됐었지만 중국의 정책 관련된 스탠스의 변화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중국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인프라 관련주들을 많이 접근을 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산업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에너지나 아니면 전력 유틸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위시되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력 에너지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해왔었고요. 환경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수처리 기업이라든지 대기 오염 관련된 정화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원자력 쪽이 오히려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헬로우 차이나 시간에 환경 문제, 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방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 좀 알아봤었는데요. 정책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캐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오늘 원자력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 양회를 통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 어떤 걸 주목해봐야 될지 좀 얘기를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양회에서도 전력 수급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많이 회자된 부분이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죠. 작년 양회 때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단어가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할 만큼 이번에도 역시 환경 오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와 별도로 지금 일전에 중국 관련된 전력 기업을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중국의 전력 수급에 관련된 내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테라와트 퍼 아워라는 단위로 좀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요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정 부분에서 저희가 전기를 사실 많이 쓰는 부분은 상업이나 공공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사실 많이 쓰죠. 그걸 차처하고 가정 부분에서 지금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에 전기를 얼마나 썼나 봤더니 815테라와트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00테라와트 정도를 전체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한 400 가까이, 독일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전기량이 700테라와트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가정들, 13억 인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전기만 800테라와트가 넘는다라는 부분은 지금 얼마나 중국의 가전 전력 수요가 크게 팽창을 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세상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를 가장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석유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아직도 50% 이상이고요. 전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석탄 의존도가 70% 이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결국에 이제 석탄 의존도와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게 중국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의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의 가장 중요한 골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육성을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잘 알다시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에너지지만 그 집진 효율이라고 해야 되죠. 그 저희가 전체적인 그 전기에서 어느 정도를 시간당 생산을 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턱없이 중국의 현재 전력 수요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여름만 되면은 그 이제 블랙아웃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항상 전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원전을 통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원전 관련된 부분은 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 2011년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트라우마를 바로 그 인근 인접 국가로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부분들 중국이 사실 그 크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실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같이 표를 좀 보시면은 그 2011년도 그까지 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중국이 지금 1.76%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도 4%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원자력 발전 증가율은 지금은 이제 뭐 10%에서 25%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중국도 그 진행되던 모든 원전 발전소 그 발전 프로젝트를 다 그 무기한 중단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그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산둥반도 위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건설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선택을 이제 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 관련된 비중이 그 나라 생산 전력 중에 그 OECD 국가들, 특히 상위 한 15개국 평균으로 보면은 20% 가까이 되는데 중국은 아직 4%가 채 안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에너지 그 뭐 청정 에너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 전력원 수급 소유 효율화 측면에서 반드시 원전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정말 버릴 수 없는 카드죠. 개발도상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뭐 비용 자체가 만드는 비용 자체가 다른 그런 전력 발전소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또 클린 에너지에 속합니다만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저렴한 비용도 아니고 클린 에너지도 아니다. 이렇게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워낙 이제 좀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점은 여러분께서 이제 설명해드리니까 아시겠죠. 지금 현재 중국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 좀 얘기를 빠르게 진행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동방전기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예, 동방전기는 뭐 중국의 그 원자력 관련된 이제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크게 대표적으로 두 곳을 꼽으라면 상해전기그룹과 동방전기 그 두 업체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원전 납품 비중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크게 원전 장비 관련된 부분은 원자로 관련 시설, 그 NI라고 하는 부분과 부대 시설로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해전기 그룹과 동방전기는 점유율 상위 기업으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로 관련 시설에서는 상해전기가 조금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부대 시설 관련해서는 동방전기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국의 좀 대표적인 그 복합전력 그 관련 발전 장비 생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부분도 이 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그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의 그 3세대 원전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2010년도 그 초반 단위에 그 원전 외교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그 해외 원전 수출이 좀 가시화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막 이 3세대 원전에 대한 자체의 그 기술 개발을 성공한 뒤로 계속해서 수출에 좀 활로를 띄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이 동방전기든 상해전기그룹이든 그 자국의 그 원전 충당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의 기회까지 좀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직면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중국이 남미에 뭐 24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슈를 올해 들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좀 관계가 강화되면서 좀 더 원전 수출이 용이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첫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또 중국 쪽에서 이뤄냈다는 이슈가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동방전기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대표적인 원전 발전 그 장비 업체인 상해전기그룹과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면요. 지금 두 업체 다 시가총액이 뭐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동방전기가 이미 5조 원 수준을 넘어선 상태고요. 상해전기그룹도 15조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동방전기가 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는 상해전기의 2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역산하면 PER 수준에 에서 상해전기의 한 반 정도 되는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중국의 원전 업체를 하나 꼽으라면 좀 동방전기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한전 KPS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집권 당시에 그 굉장히 활발했었던 원전 외교, 저희가 해외 원전에서 가셔야될 성과를 계속해서 연일 좀 내보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한전 KPS의 주가 흐름이 어땠냐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 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2,000원부터 7만 원대까지 6배 이상의 그 주가 상승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해외 원전 수출의 판로가 뚫리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좀 타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직접적인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동방전기의 시가총액이 한 5조 9천억 원대, 한전 KPS가 한 4조 1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동방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한전 KPS의 그것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그 매출액 기준으로 동방전기가 7조 원 수준, 한전 KPS가 1조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동방전기가 4,700억, 한전 KPS가 1,800억대 수준입니다. 이 시가총액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는 월등하게 지금 동방전기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이제 앞으로 또 중국 쪽의 원전 분야가 다시 한번 꼽힐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해보자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요. 그러면 동방전기의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전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력이 부족한데 여기선 또 걱정하면서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 석탄과 원유를 최대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해내고 싶어해요. 그럼 사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만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만큼 강력한 솔루션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그 내수 수요에 대한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원전은 이제 비껴갈 수 없는 카드가 됐고 그 이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작년 연말부터 중국 각지 그 멈춰있던 원전 프로젝트들에서 다시 관찰이 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국이 지금 산업외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무역 수지 자체가 그 전체 GDP의 1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고속철도 그 1대1로 전략이 있죠. 이 부분하고 저희가 원전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산업외교의 패키지들이 원전과 고속철도의 패키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속철도를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해외 개발도상국에는 원전 관련된 수출 타진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그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었었던 해외 원전 수출의 그 바통 자체는 지금 그 철도를 놓아주면서 유틸리티의 그 외교 관계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중국한테는 오히려 더욱더 강한 지금 그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수와 그 해외 수출, 뭐 쌍끌이로 지금 원전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던 환경 보호와 그 산업 외교의 이중 수혜가 가능한 부분 역시 이 원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역시 뭐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년 이상의 기간으로도 충분히 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양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원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2월달 한 달 동안에 좀 급락했었던 주가가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하고 함께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거 좀 중장기적인 차트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월봉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주봉의 긴 흐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원전은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 25위엔 수준까지, 손절가는 한 18위엔 수준까지 저희가 대응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연 중국이 남미의 대규모 투자와 또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산업 성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어떤 것을 걷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카드죠. 원자력. 동방전기 중국 기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카운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단 한 종목, 세 분 전문가가 모두 진단해 드립니다. 저는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